사무실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최고급 원목으로 제작된 거대한 회의용 테이블 위로 서늘한 인공 조명이 쏟아져 내렸고 그 빛 아래 놓인 모든 얼굴들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미라지테크의 전략기획팀장. 한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맞은편 벽에 걸린 스크린을 응시했다. 스크린에는 지난 3개월간의 주가 그래프가 띄워져 있었다. 마치 절벽에서 곤두박질 치듯 붉은색 선은 거침없이 바닥을 향해 내리꽂히고 있었다. 침묵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되어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재무팀장의 마른 기침 소리가 그 압력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우리 회사 주식의 7.8%가 신원 미상의 단일 주체에게 넘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침내 누군가 침묵을 깼다. 증권사 출신의 자금팀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져 있었다. 블록딜 형태로 여러 개의 외국계 증권사 계좌를 통해 점조직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원 미상이라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가? 테이블 상석에 앉은 최인규 대표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평소 온화하던 그의 얼굴에도 초조함이 역력했다.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배우가 누군지 당장 알아내.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고함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는 것을.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 이름의 그림자는 이미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볼텍스 캐피털. 월스트리트에서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상어떼로 불리는 기업 사냥꾼. 그리고 그들의 정점에 서 있는 유령 같은 존재. 권지혁. 그의 이름은 실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의 동의어였고 파산의 전조였으며 무자비한 약탈의 상징이었다. 그는 언론의 얼굴을 비추는 법이 없었고 그의 개인적인 정보는 그 무엇 하나 알려진 바가 없었다. 오직 그가 남긴 결과만이 그의 존재를 증명했다. 건실하던 기업들이 그의 손에 넘어간 뒤 갈갈이 찢겨 헐값에 팔려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잿더미만이 그의 발자취였다. 서연은 조용히 펜을 들어 노트에 볼텍스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 옆에 물음표를 그렸다. 왜 우린가 미라지 테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신흥 강자였다. 독자적인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제 막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볼텍스가 나타난 것인가? 마치 탐스럽게 익은 과실을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뱀처럼. 전략기획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최 대표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모든 임원들의 눈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서연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는 중심을 잡아야 했다. 적대적 M&A 시도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있었다. 그들의 패턴을 분석해보면 항상 시장에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킨 뒤 적의 지분을 대량 매집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 유출 루머나 대표님의 건강 이상설 같은 악성 기사들이 배후 없이 유포된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겼다. 모두가 쉬쉬하며 외면하려 했던 불편한 진실이 그녀의 입을 통해 명확한 형태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입니다. 우호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고 동시에 우리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시장에 명확하게 어필해서 주가를 방어해야 합니다. 백기사를 찾아 나서는 것도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겁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것이 전략기획팀장으로서 그녀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 역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다. 상대는 볼텍스 캐피털이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력뿐만 아니라 법률과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종하는데 능수능란한 전문가 집단이었다. 미라지 테크가 수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성은 그들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회의는 자정이 넘어서야 끝이 났다. 희망적인 결론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오직 총력 대응이라는 막연하고 무거운 구호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텅 빈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의자에 몸을 파묻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의 강.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희망이고 치열한 삶일 터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와 그녀 동료들의 꿈이 담긴 저 미라지 테크라는 불빛은 거센 폭풍 앞에 놓인 촛불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모니터를 켜고 권지혁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검색 결과는 깨끗했다. 그의 이름이 언급된 M&A 관련 기사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그의 얼굴 사진 한 장, 사소한 인터뷰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유령이었다. 보이지 않기에 더욱 공포스러운 존재, 피로가 파도처럼 몰려왔다. 서연은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쉴 새 없이 재생되었다. 회사가 넘어가고 기술은 팔리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 그녀가 사랑했던 미라지 테크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 고개를 흔들어 상상을 지워내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혔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 세상의 소음과 긴장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혼자 사는 작은 오피스텔. 정막만이 가득한 공간이었지만 이곳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가방을 아무렇게나 내려놓고 갑갑한 정장 재킷을 벗어던진 그녀는 곧장 책상으로 향했다. 그리고 익숙하게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모니터 화면 가득 신비로운 우주를 배경으로 한 게임 런처가 나타났다. 크로노스 연대기,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또 다른 세계였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장엄한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함께 영롱한 빛의 성이 눈앞에 펼쳐졌다. 현실의 회색 빌딩과는 전혀 다른 마법과 신화가 살아 숨쉬는 세계. 그녀의 캐릭터 하연은 은빛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아름다운 마법사였다. 캐릭터를 움직여 마을 광장으로 향하자 수많은 유저들의 캐릭터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시끄러운 채팅창과 현란한 이펙트, 이 모든 것이 현실의 무거운 압박감으로부터 그녀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약속 장소인 고요한 샘으로 향했다. 그곳은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찾는 이가 드문 한적한 곳이었다. 에메랄드빛 물이 솟아나는 샘가, 거대한 고목 아래에는 이미 누군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온몸을 검은색 중갑으로 감싼 거대한 체구의 버서커. 그의 아이디는 렉스였다. 서연은 캐릭터를 움직여 그의 옆에 나란히 앉혔다. 채팅창에 무언가를 입력하는 대신 그저 가만히 그의 곁을 지켰다. 그것이 그들 사이의 방식이었다. 렉스는 말이 없는 남자였다. 아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1년 전 우연히 같은 파티에서 몬스터를 사냥하다 만났다. 모두가 떠들썩하게 대화하며
게임을 즐길 때 그는 묵묵히 가장 앞에서 파티원들을 지키며 칼을 휘둘렀다. 그 과묵함과 든든함에 서연은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이곳에서 만났다. 그들은 게임 속에서 결혼을 한 사이, 소위 랜선 부부였다. 하지만 흔한 애정 표현이나 시시콜콜한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았다. 그저 함께 앉아 별을 보고 가끔은 말없이 함께 사냥을 나서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100마디 말보다 그의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렉스 늦었네. 짧은 문장이 채팅창에 나타났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접속하던 그녀가 조금 늦은 것을 그는 알아차린 것이다. 하연 응, 회의가 길어져서 렉스 힘든가? 그의 질문은 언제나 이렇듯 핵심을 찔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현실의 문제를 이 가상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연 회사가 조금 위험해. 어떤 나쁜 놈들이 우리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고 해.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저 나쁜 놈들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그 단어에는 그녀의 모든 분노와 무력감이 담겨 있었다. 하연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유령 같은 존재야. 그런데 너무 강해.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너무나 쉽게 부서뜨릴 것 같아서 무서워.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사무실에서는 절대 보일 수 없었던 약한 모습이었다. 한참 동안 렉스에게서는 답이 없었다. 서연은 그가 자신의 푸념을 귀찮아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다. 그 순간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렉스 공격 패턴을 분석해 공격자 본체가 아니라 하연, 렉스 유령은 실체가 없으니 두려운 법. 하지만 유령이 휘두르는 칼에는 궤적이 남는다. 그 궤적을 읽으면 다음 공격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있어. 그의 말은 게임 공략법 같기도 했고 심오한 전략 이론 같기도 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말에 집중했다. 볼텍스의 패턴. 그들이 과거에 공격했던 기업들의 사례. 서연의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정보들이 그의 말을 기점으로 서서히 정렬되기 시작했다. 어쩌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렉스, 그리고 기억해. 가장 맹렬한 방역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을 때 나온다. 그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렉스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신기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막연한 공포 대신 싸워야 할 명확한 적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다시 모니터 속 고요한 샘을 바라보았다. 검은 갑옷의 버서커와 은빛 머리의 마법사. 현실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가상의 달빛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게임 속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벽이자 폭풍 속의 등대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다. 렉스의 조언을 바탕으로 그녀는 밤새 볼텍스의 과거 M&A 사례들을 전부 분석하며 새로운 대응 전략의 초안을 만들었다. 아직은 미약한 방역의 불씨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쓰러져 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가 컴퓨터를 켰다. 그런데 사무실의 분위기가 이상했다. 다들 자신의 모니터를 보며 굳어 있거나 335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다. 불안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스쳤다. 그때 그녀의 컴퓨터 화면에 전체 메일 알림이 깜빡였다.
발신인은 대표이사 비서실. 제목은 긴급 전 직원 공지.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메일을 클릭했다. 새하얀 메일 창에는 단 몇 줄의 건조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금일 오전 9시부로 볼텍스 캐피털은 미라지 테크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 매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음을 알립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서연의 눈에 비친 것은 차가운 모니터 화면 속 검은 글자들이었다. 어젯밤 그녀가 상상했던 막연한 폭풍이 아니었다. 이것은 실체였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해일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고 미라지 테크의 문 앞까지 밀려온 것이다. 공개 매수 선언은 공식적인 선전포고였다. 미라지 테크의 사무실은 더 이상 꿈을 만드는 기술의 요람이 아니었다. 그곳은 순식간에 최전선의 참호가 되었다.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에서는 평소의 활기 대신 불안한 초조함이 묻어났고, 탕비실에 모여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기술의 미래가 아닌 각자의 미래, 즉 생존의 문제로 바뀌어 있었다. 절망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몇몇 핵심 개발자들은 이미 헤드헌터를 통해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알아보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았다. 하지만 전략기획팀의 사무실만은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전시 상황에 돌입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가 닥치자 그녀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게 깨어나는 듯했다. 감상에 젖거나 패배를 먼저 생각할 시간은 없습니다. 적의 공격이 시작됐고 우리는 우리의 성을 지켜야 합니다.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주십시오. 그녀의 눈빛에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팀원들은 리더의 그 강인한 모습에 동요하던 마음을 다잡았다. 사무실의 한쪽 벽면, 전체는 거대한 화이트보드로 뒤덮였다. 그 위에는 볼텍스 캐피털의 예상 공격 루트, 미라지 테크의 방어 전략, 우호 지분 확보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 리스트 등이 복잡한 마인드맵처럼 얽혀 있었다. 그 중심에는 권지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이름 주위로는 수많은 물음표가 매달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유령이었다. 새허연은 지난밤 렉스가 했던 말을 되뇌었다. 유령이 휘두르는 칼에는 궤적이 남는다. 그녀는 볼텍스가 지난 5년간 수행했던 모든 M&A 사례를 A4 용지 수백 장 분량으로 출력해 팀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 분석했다. 그들의 공격은 언제나 정교하고 무자비했다. 법률, 회계, 여론전, 심리전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목표물을 고립시키고 질식시켰다. 하지만 그 무자비함 속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했다. 그들은 언제나 가장 효율적인 길을 택했고 감정이나 변수보다는 철저한 데이터와 통계 기반에 움직였다. 그들에게 M&A는 전쟁이 아니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는 수학 공식을 푸는 과정과 같았다. 그들은 변수를 실험합니다. 며칠간의 밤샘 분석 끝에 서연이 내린 결론이었다. 그들의 공식에 들어맞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가치를 우리가 증명해내야만 이 싸움에서 승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술력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녀의 지휘 아래 미라지 테크는 총력 방어에 나섰다. IR팀은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기업의 내재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설득하는 일에 착수했고 법무팀은 볼텍스의 공격에서 발견될 수 있는 아주 작은 법적 허점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모든 서류를 샅샅이 훑었다. 서연의 전략기획팀은 이 모든 방어 전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그녀는 하루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것 외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냈다. 집은 그저 잠시 몸을 뉘었다가는 정거장일 뿐이었다. 자연스럽게
크로노스 연대기에 접속하는 시간도 사라졌다. 렉세제 아무런 말도 남기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한가롭게 게임에 접속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볼텍스 캐피털로부터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다. 양사 주요 경영진 간의 상견례를 겸한 미팅을 제안한다는 내용이었다. 장소와 시간까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제안의 형식을 빌린 명령이었다. 최인규 대표는 격분했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다. 적의 수장이 드디어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려는 순간이었다. 최 대표는 서연과 재무총괄 임원을 대동하고 미팅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미라지 테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인물들이었다. 약속 장소는 시내 중심가의 최고급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컨퍼런스 룸이었다. 방 안에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여유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팅룸의 인테리어는 극도로 미니멀했다.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과 검은색 가죽 의자 몇 개가 전부였다. 마치 사람의 감정이 끼어들 여지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모든 것이 차갑고 기능적이었다. 약속 시간 정각. 미팅룸의 문이 열리고 3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맨 앞에 선 남자를 보는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권지혁, 그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서연이 상상했던 악마나 괴물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비현실적일 정도로 완벽한 모습이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몸에 딱 맞는 최고급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차가운 조각상처럼 무표정한 얼굴. 그는 몬스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에 두려는 완벽주의자처럼 보였다. 그의 눈빛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그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 마치 스캐너처럼 상대를 훑고 분석하고 가치를 매기는 듯한 기계적인 시선이었다. 볼텍스 캐피털의 권지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차갑고 건조했다. 그에게는 자신을 소개하는 짧은 행위조차 불필요한 절차처럼 느껴지는 듯하였다. 최 대표가 악수를 청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가볍게 목례를 하는 것으로 악수를 대신했다. 시작부터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팽팽하게 펼쳐졌다. 최 대표가 먼저 회사의 비전과 기술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며 적대적인 방식 대신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차갑게 끼어들었다. 대표님, 감상적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시죠. 저희는 미라지 테크에 꿈을 사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오직 숫자뿐입니다. 그는 맞은편의 거대한 스크린에 준비해온 파일을 띄웠다. 미라지 테크의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 그리고 숨겨진 부실 가능성까지 적나라하게 분석한 자료였다. 현재 미라지 테크의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R&D 투자 비용은 과도하고 수익 모델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저희의 인수는 추락하는 비행선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연착륙시키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미라지 테크의 심장에 박혔다. 최 대표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때 서연이 나섰다. 그 숫자들은 미라지 테크의 과거와 현재일 뿐 미래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지혁 대표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저희가 개발한 AI 분석 기술 루시드는 향후 5년 내에 최소 10배 이상의 시장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투자는 그 미래를 위한 씨앗입니다. 씨앗의 가치를 현재의 열매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고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녀는 루시드 기술이 가져올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미라지 테크가 차지하게 될 독점적인 위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이것은 그녀와 팀원들이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최후의 방어 논리였다. 그녀의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권지혁은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녀의 발표가 끝났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생각에 희미한 기대감을 품었다. 적어도 그가 미라지 테크의 가치를 제고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권지혁이 입을 열자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한서연 팀장님.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잘 만든 SF 영화의 시놉시스를 보는 것 같군요.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다. 그런데 그 루시드라는 기술, 핵심 개발자인 앤드류 킴이 3개월 뒤 경쟁사인 NT솔루션으로 이직하기로 계약했다는 사실은 왜 빠져 있습니까?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앤드류 킴은 루시드 프로젝트의 심장이었다. 그의 이직은 회사의 극소수만이 아는 극비사항이었다. 볼텍스가 그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래 가치라는 것은 그 미래를 실현시킬 사람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미팅은 이만하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팅룸을 나갔다. 남겨진 것은 완벽한 패배감에 휩싸인 미라지 테크의 임원들 뿐이었다. 서연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모든 전략, 모든 노력이 그의 손바닥 안에서 훤히 들여다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끔찍한 무력감을 느꼈다. 유령은 칼만 휘두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대의 심장마저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패배감과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는 샤워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침대에 쓰러졌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권지혁의 차가운 눈빛과 냉소적인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도피처가 필요했다. 크로노스 연대기에 접속하자. 며칠 만에 보는 게임 속 세상은 낯설면서도 그리웠다. 그녀는 곧장 고요한 샘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렉스가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늘 같은 모습으로 렉스, 놀라왔네. 그의 짧은 인사에 서연은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릴 뻔했다. 그녀는 키보드 위에 힘없이 손가락을 올렸다. 하연졌어. 완벽하게.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유령 같던 적의 수장을 만났던 일,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일, 그리고 자신의 전략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해서. 그녀의 하소연이 끝나고 한참 동안 렉스는 말이 없었다. 서연은 또다시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나 싶어 후회했다. 그저 게임 속 인연일 뿐인데. 그때 렉스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렉스 상대가 내 전략의 약점을 봤다면 그건 그가 너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연은 잠시 그의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나와 같은 방식, 그 괴물이 렉스 그의 공격이 완벽해 보인다면 그 완벽함 자체가 그의 약점이다. 완벽을 추구하는 자는 예상 밖의 변수를 가장 두려워하니까. 예상 밖의 변수. 그 말이 서연의 뇌리를 강하게 강타했다. 권지혁의 전략은 완벽했다. 그는 알려진 모든 데이터,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가장 확실한 수를 두었다. 앤드류 킴의 이직 정보까지 파악할 정도였다. 그의 세계에는 만약이나 어쩌면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의 계산 안에 있었다. 바로 그거야. 그렇다면 그의 계산 밖에 있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서연의 머릿속에 한 가지 프로젝트가 떠올랐다. 프로젝트 오디세이. 그것은 루시드의 다음 버전으로 아직 기획 단계에 있는 극비 프로젝트였다. 최 대표와 서연, 그리고 단 2명의 핵심 개발자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공식적인 기록도, 보고서도 없는, 오직 그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미라지 테크의 진정한 미래. 그것은 권지혁의 정보망에도 걸리지 않았을 유일한 변수였다. 물론 위험 부담이 컸다. 아직 실체도 없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거대한 자본에 맞선다는 것은 도박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대로 질식당하느니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보는 것이 나았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서연의 눈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다시 켜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니터 속 검은 갑옷의 기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언제나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에게서 세상 가장 큰 용기를 얻었다. 프로젝트 오디세이는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발견한 위태로운 돛담배였다. 한서연은 다음날 아침 일찍 최인규 대표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밤새 붉게 충혈된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결연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권지혁의 완벽한 계산을 무너뜨릴 유일한 변수, 오디세이의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루시드가 데이터 분석에 그쳤다면 오디세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창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최 대표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아직 기획서 한 장 없는 허공에 떠있는 구상을 가지고 거대 자본과 맞선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서연의 논리에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방어 전략이 아니라 미라지 테크의 영혼을 지키는 마지막 싸움임을 역설했다. 예측 불가능성. 권지혁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강철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균열. 마침내 최 대표는 결단을 내렸다. 좋아. 해봅시다. 실패하면 다 같이 죽는 거고, 성공하면 역사를 쓰는 거지. 그날부터 미라지 테크의 핵심 부서는 비밀리에 오디세이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다시 한번 야전 사령부로 변모했다. 서연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팀원들을 독려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볼텍스 캐피털의 정보망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미라지 테크의 진짜 미래를 시장에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그들은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와 기술 시연 컨셉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희망의 결정체였다. 반격의 날이 밝았다. 미라지 테크는 주요 언론사와 증권 분석가들을 상대로 프로젝트 오디세이를 전격 공개했다. 아직 개발 초기 단계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 비전과 잠재력은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던지기에 충분했다. 언론은 적대적 M&A에 맞서는 미라지 테크의 비장의 카드라며 대서특필했고 개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미라지 지키기 운동의 조짐까지 보였다. 하락을 멈추지 않을 것 같던 주가는 마침내 반등에 성공했다. 아주 작고 미미한 승리였지만 절망의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목격한 한 줄기 빛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과 팀원들은 사무실에 모여 컵라면으로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모두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하지만 그 빛은 신기루처럼 짧았다. 다음 날 아침 볼텍스 캐피털은 자신들의 공식 홈페이지에 단 한 편의 보고서를 게시했다. 미라지 테크의 프로젝트 오디세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제목은 건조했지만
내용은 그 어떤 무기보다 날카롭고 잔인했다. 보고서는 수십 페이지에 걸쳐 오디세이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허황된 꿈이며 재무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도박인지를 조목조목 해부했다. 그들은 미라지 테크의 현재 R&D 역량과 자금 상황을 근거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확률이 5% 미만이라는 냉정한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마치 사형 선고문과도 같았다. 프로젝트 오디세이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침몰하는 배에 선장이 내놓은 절박하지만 무책임한 마지막 허세에 불과하다. 서여현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분노와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외감을 느꼈다. 권지혁. 그는 단 며칠 만에 그들의 희망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 가치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가 구축한 논리의 벽은 너무나도 단단하고 차가워서 서연과 그녀의 팀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희망의 성은 그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냉혹했다. 반등했던 주가는 이전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곤두박질 쳤다. 그들의 마지막 카드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변했다. 서연은 팀원들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권지혁이라는 남자를 증오했다. 그의 무자비함과 냉혹함을 증오했다. 하지만 그 증오심 깊은 곳에서는 그의 완벽한 천재성에 대한 섬뜩한 경외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 그날 밤 서연은 도망치듯 크로노스 연대기에 접속했다. 현실의 패배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고요한 샘에 도착하자 언제나처럼 렉스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묵묵한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다. 렉스 힘들어 보인다. 그의 말에 서연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오늘 겪었던 처참한 패배와 이제는 정말 아무런 방법도 남지 않았다는 절망감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에게서 어떤 전략적인 조언도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캐릭터에게 다가왔다. 렉스도 따라와.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고요한 샘 밖에 다른 곳으로 이끌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게임 속에서도 소수의 유저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밤하늘에는 오색빛의 오로라가 춤을 추고 있었고 발밑에는 수많은 작은 섬들이 별처럼 떠다니는 몽환적인 공간이었다. 서연은 잠시 현실의 고통을 잊고 그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다. 하연 예쁘다. 렉스 가끔은 다른 풍경을 보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조용한 배려에 서연은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이 가상의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이 남자가 지금 그녀에게는 세상 유일한 위로였다. 하연 가끔은 그냥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말을 내뱉었다. 렉스 어디로? 그의 짧은 질문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디로 도망치고 싶은 걸까?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곳,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하연 몰라. 그냥 당신이 있는 곳.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서연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너무 대담한 말이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것이 그녀의 진심이었다. 한참 동안 렉스에게서는 답이 없었다. 서연의 심장이 조마조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가 자신의 말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일까? 아니면 거절의 의미일까? 바로 그 순간 채팅창에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렉스 만나자.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하연, 정말. 렉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 괜찮나? 다음 주 토요일. 서연은 달력을 확인했다. 그날은 그녀와 렉스가 게임 속에서 결혼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기념일이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역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온몸에 기분 좋은 전율이 흘렀다. 이 잿빛 같은 현실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찬란한 희망이 비치는 것 같았다. 하연 좋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그들은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 약속을 정하고 나자. 그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패배감과 절망감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회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 그 약속은 이제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 다음 날, 서연은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했다. 여전히 사무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동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음 주 토요일이라는 작은 등불이 켜져 있었다. 렉스는 어떤 사람일까? 그도 나처럼 평범한 직장인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일까? 온갖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때였다. 회사 전체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지는 볼텍스 캐피털 M&A 추진위원회.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메일을 열었다. 메일의 내용은 인수 후 조직 개편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사전 공지였다. 페이지를 내리자 선명한 고딕체로 적힌 소제목이 그녀의 눈을 찔렀다. 1단계 중복 및 비효율 부서, 통폐합 및 인력 재배치. 그리고 그 아래 첫 번째 항목으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적혀 있는 이름. 전략기획팀. 서연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적인 보복이자 명백한 공격이었다. 권지혁은 회사를 삼키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맞섰던 그녀와 그녀의 팀을 가장 먼저 제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 위로 전략기획팀이라는 단어가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조금 전까지 그녀의 마음을 밝히던 다음 주 토요일의 약속은 이제 너무나도 멀고 비현실적인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운명의 날은 잿빛 하늘과 함께 시작되었다. 토요일 아침, 한서연은 잠을 설친 탓에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오늘은 미라지 테크의 운명이 결정되는 마지막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자 동시에 그녀가 1년간 기다려온 남자 렉스를 만나는 날이었다. 극과 극의 두 사건이 한날에 열린다는 사실은 마치 신의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퀭한 눈, 푸석해진 피부, 지난 몇 주간의 전쟁이 남긴 상흔이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공들여 화장을 했다. 그것은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갑옷이었고 오후에 있을 소중한 만남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이미 양측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위임장을 든 양측 법률 대리인들의 날카로운 신경전,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주주들의 불안한 속삭임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권지혁은 그의 변호사들과 함께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했고 이 모든 소란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초연해 보였다. 서연은 최 대표의 바로 뒷자리에 앉아 굳게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방역의 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저 집행관의 선고를 기다리는 사형수의 심정뿐이었다. 예상대로 결과는 볼텍스 캐피털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그들이 확보한 의결권은
미라지테크의 모든 우호 지분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의장의 담담한 선언과 함께 미라지테크는 공식적으로 권지혁의 손아귀에 넘어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 연 회장 한쪽에서는 작은 탄식이, 다른 한쪽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최 대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고, 서연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텅 빈 눈으로 단상 위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그녀의 청춘과 열정을 바쳤던 그 이름, 미라지테크가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순간이었다.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로 향했다. 새로운 주인이 된 그의 첫인사는 짧고 간결했다. 미라지테크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습니다. 볼텍스의 자본과 시스템을 통해 뉴미라지는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여유나 기쁨 따위는 없었다. 마치 미리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그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할 뿐이었다. 연설을 마친 그가 단상에서 내려오다 서연의 자리 앞에서 잠시 발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아주 잠깐 서연에게 머물렀다. 그 차가운 눈빛 속에서 서연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것은 동정도, 조롱도 아니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서연의 프로페셔널한 세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선명한 잔향만이 남았다. 총회가 끝나고 서연은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갈 곳도 가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호텔을 빠져나와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그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외딴섬 같았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슬픔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거대한 상실감만이 안개처럼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동료들이 보낸 위로와 걱정의 메시지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답할 수 없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어느 한적한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카페 앞이었다. 은하수 북카페. 그와 약속한 장소였다. 오후 3시.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런 기분으로 그를 만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를 만나야만 했다. 렉스는 이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세상이었다. 무너져버린 현실에서 그녀를 꺼내줄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간 내린 커피에 고소한 향기와 오래된 책 냄새가 그녀를 부드럽게 감쌌다. 바깥 세상의 소음과는 단절된 평화롭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창가 구석에 자리를 잡고 따뜻한 라떼를 한 잔 주문했다. 하얀 거품 위에 그려진 예쁜 하트 모양이 지금 그녀의 처지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아 오히려 슬펐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생경한 감정이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 목소리는 어떨까? 나를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방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얼굴을 확인하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지난 몇 주간 잊고 살았던 한서연이라는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잠시나마 그녀는 죽어가는 회사의 패배한 팀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하연이었다. 시계가 마침내 오후 3시를 가리켰다. 바로 그 순간 카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맑은 소리를 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다. 밝은 오후에 햇살을 등지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역광 때문에 처음에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가 카페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는 순간 그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흐트러짐 하나 없는 완벽한 수트, 차가운 조각상처럼 빚어진 얼굴,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모두 지워버린 듯한 너무나도 익숙한 그 눈빛, 권지혁이었다.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시간은 영원처럼 얼어붙었고 카페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녀의 뇌는 눈앞의 광경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잔인한 우연일 거라고, 악몽을 꾸고 있는 거라고 필사적으로 되뇌었다. 그는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이 카페를 인수하러 온 건가? 아니면 나를 비웃기 위해 쫓아온 건가? 수만 가지 생각이 뒤엉켜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카페 안을 둘러보던 다른 손님들과는 달리 망설임 없이 곧장 그녀의 테이블로 걸어왔다. 또각, 또각, 또각. 그의 구둣발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을 재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고요한 카페 안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그가 그녀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섰다. 서연은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그녀가 있을 줄 알았다는 듯 그저 차갑고 조용한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든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말없이 화면을 그녀에게로 돌렸다. 밝게 빛나는 액정 화면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게임의 로그인 화면이 떠 있었다. 신비로운 우주를 배경으로 장엄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크로노스 연대기. 그리고 그 화면의 정중앙에 칠흑 같은 검은 갑옷을 입고 거대한 칼을 든 채 서 있는 압도적인 위용의 버서커. 그의 아이디 렉스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세상이 붕괴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 그녀의 마지막 희망,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바로 그 남자의 손 안에 있었다. 따뜻한 라떼잔을 들고 있던 그녀의 손이 힘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초였을까? 1분이었을까? 아니면 영원이었을까? 한서연의 떨리는 시선은 권지혁의 스마트폰 화면과 그의 얼음장 같은 얼굴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다. 렉스의 검은 갑옷과 권지혁의 검은 수트가 겹쳐 보였다. 그녀의 안식처였던 가상의 기사와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한 현실의 약탈자가 하나의 형체로 녹아내리는 끔찍한 환영.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채 오직 그녀 자신의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쨍그랑 그녀가 들고 있던 찻잔이 받침 위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라떼 위에 그려져 있던 예쁜 하트 모양이 산산조각나며 테이블 위로 흘러내렸다. 그 소리가 마치 주문을 깬 것처럼 얼어붙었던 시간과 함께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왜? 목구멍에서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고통스러운 신음에 가까웠다. 권지혁은 천천히 스마트폰을 내리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의 눈에는 놀람도, 미안함도,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비치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설계한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듯 그는 그저 담담하게 그녀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그의 목소리는 그날 호텔 미팅룸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이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채 건조하게 울렸다. 그의 대답에 서연의 이성의 끈이 마침내 끊어졌다. 설명이 필요 없다고요, 지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주변 테이블에 몇몇 손님들이 그들을 힐끔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다. 지난 1년이 전부 뭐였죠? 당신한테는 뭐였냐고요? 우리 회사의 정보를 빼내기 위한 작전이었나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얼마나 한심하게 당신을 믿고 모든 걸 털어놓는지. 뒤에서 비웃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핏물 같은 배신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찾아내고 싶었다. 그녀가 알던 렉스의 흔적을 단 하나라도 발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완벽한 강철 가면과도 같았다. 비웃은 적은 없어. 그는 담담하게 사실을 정정했다. 한서연 팀장의 정보는 이번 인수권을 진행하는 데 있어 아주 유용한 데이터였던 건 사실이야. 한서연 팀장, 데이터.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하연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를 철저히 비즈니스의 연장선상으로 규정 짓고 있었다. 데이터. 서연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절망이, 내 두려움이 당신에게는 그냥 유용한 데이터였군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지 알아요. 당신은 내 유일한 세상이었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날 버티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것마저 당신이 만들어낸 거짓이었어. 그녀의 울부짖음에도 권지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시선을 피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이 너무나도 차갑고 무심해서 서연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게임은 게임일 뿐이야. 한서연 씨,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한서연 씨라는 지독하게 사무적인 호칭. 그것은 그가 그녀와 하연과 렉스 사이에 그어버린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이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의 가장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파고들어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잔인한 기업 사냥꾼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순간 서연의 모든 것이 멈췄다. 뜨겁게 끓어오르던 분노도, 심장을 찢던 슬픔도, 맥없이 흘러내리던 눈물도,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자리에 거대한 공허만이 남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 앞에서 더 이상 소리치고 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지도 이해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감정은 그에게 그저 처리해야 할 또 하나의 변수일 뿐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텅 비어버린 눈으로 그녀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대하듯 그를 바라보았다.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 목소리에 권지혁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꿈틀했다. 이제 다 알았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휘청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그녀는 똑바로 섰다. 작별 인사도 마지막 저주도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뒤돌아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위태로웠지만 결코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린 그 끔찍한 재앙의 현장을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멍하니 거리를 걷는 동안 수많은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그녀를 비켜갔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텅 빈 집에 들어선 그녀는 현관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감각이 없었다.
고통이 너무 크면. 차라리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을 이제야 실감할 수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그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향했다. 컴퓨터 전원을 켜고 바탕화면을 가득 채운 익숙한 아이콘들 속에서 크로노스 연대기의 아이콘을 찾아냈다. 은빛성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는 끔찍한 악마의 성처럼 보였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아이콘을 클릭했다. 그리고 제어판으로 들어가 프로그램 추가 제거 목록을 열었다. 크로노스 연대기, 그녀의 손가락이 제거 버튼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와 함께했던 1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나 함께 사냥하던 날, 고요한 샘에서 말없이 함께 밤하늘을 보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그녀가 가장 힘들 때마다 그가 건네주던 짧지만 따뜻했던 위로의 말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의 행복은 그의 거대한 계획 속에 포함된 아주 작은 부속품에 불과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클릭했다. 이 프로그램을 제거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얘를 눌렀다. 화면에 나타난 파란색 진행 표시줄이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지난 1년의 시간을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내는 과정이었다. 진행 표시줄이 100%에 도달하고 제거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자 그녀의 바탕화면에서 은빛성의 아이콘은 영원히 사라졌다. 그녀는 이어서 새 워드 문서를 열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제목 사직서, 소속구 미라지, 테크 전략기획팀, 성명 한서연. 사직서는 길지 않았다.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는 지극히 사무적인 내용이 전부였다. 그녀는 완성된 파일을 뉴미라지 테크의 인사팀 앞으로 발송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삶 역시 끝이 났다. 서연은 컴퓨터의 전원을 껐다. 모니터 화면이 검게 변하며 그 위로 텅 빈 눈의 그녀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그녀는 전원 케이블을 뽑아버렸다. 방 안에 완벽한 어둠과 침묵이 찾아왔다. 단 몇 시간 만에 그녀는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사랑, 자신의 세상을 모두 잃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되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감각하게 만들 뿐이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서연의 삶에서 미라지 테크와 권지혁 그리고 렉스라는 이름이 사라진 지 석 달. 그녀는 서울의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었다. 철컥 하고 책을 스캔하는 소리, 종이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낮은 기침 소리. 그녀의 세상은 이제 고요하고 단조로운 소리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미라지 테크 시절의 모든 동료들과 연락을 끊었다. 그들의 위로나 동정이 오히려 자신의 비참함을 더욱 선명하게 상기시킬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오피스룩을 입지 않았고 복잡한 데이터와 씨름하지도 않았다. 퇴근 후에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아무 의미 없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잠드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다. 그녀의 삶은 색을 잃었다. 모든 것이 회색이었다. 마음속에 뚫린 거대한 구멍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고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채우려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채로 살아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다. 퇴근길,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팀장, 아니, 서연 씨, 나 박진수 상무 일세, 박진수 상무.
그는 미라지테크의 재무총괄 임원 CFO이었고 서연이 신입사원 시절부터 아버지처럼 따르던 유일한 상사였다. 그는 인수합병의 그날 최 대표와 함께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굳은 목소리로 답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일세.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의 부탁을 매정하게 끊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다음 날 저녁 허름한 동네의 한 국밥집에서 만났다. 석 달 만에 다시 만난 박상무는 눈에 띄게 늙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깊게 팬 주름에서는 그가 겪었을 마음고생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어떻게 지냈나?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보시는 대로요. 그냥 살고 있어요. 서연은 몸이 건조하게 답했다. 상무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뉴미라지에 아직 계신 건가요? 그녀는 애써 볼텍스 이노베이션스라는 새 이름을 피했다. 박상무는 쓴웃음을 지으며 소주잔을 채웠다. 나도 자네처럼 사표 던지고 나올 생각이었어. 그 개자식. 권지역 밑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막노동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그의 입에서 나온 거친 욕설에 서연은 조금 놀랐다. 그는 평소에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놈이 날 붙잡더군. 회사의 재무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 인수인계 과정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남아달라고. 굴욕적이었지만 마지막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고 남았어. 그리고 거기서 모든 걸 알게 된 거야. 그는 단숨에 소주잔을 비웠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연 씨, 우리가 알던 미라지테크는 처음부터 신기루였어. 그의 첫마디에 서연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네, 그게 무슨 최인규 대표.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그 인간 말이야. 그 인간이 회사를 전부 망가뜨리고 있었어. 박상무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수년간에 걸쳐서 수백억 대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던 거야.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해서 모든 걸 숨기고 있었지. 우리가 프로젝트 오디세이 같은 걸로 발버둥 칠 때 사실 우리 회사는 이미 속부터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였던 걸세. 서연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단 충격에 휩싸였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요. 대표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박상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권지혁이 내 눈앞에 증거를 전부 들이밀더군. 내가 수년간 검토하고 사인했던 모든 재무제표가 사실은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네. 회사는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어. 권지혁이 아니었더라도 몇 달 안에 부도 처리되고 공중분해될 운명이었던 거야. 그렇게 됐다면 우리 직원들은 퇴직금은커녕 휴지 조각이 된 주식만 끌어안고 길바닥에 남게 됐을 걸세.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요스호테.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성이 사실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던 부실공사였다는 말인가. 그녀가 영웅이라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모든 것을 망친 악당이었다는 말인가. 권지혁은 실사 과정에서 이 모든 사실을 파악했던 거야. 박상무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회사를 살릴 수가 없었어. 부실 경영과 채무까지 모두 떠안는 인수합병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래서 그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택한 걸세. 적대적 M&A. 그 방법만이 썩어빠진 경영진을 합법적으로 몰아내고
회사의 핵심 기술과 인력이라는 자산만을 깨끗하게 분리해서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야. 그의 말이 서연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무자비했던 공격, 그의 완벽했던 정보력, 그리고 그녀의 모든 방어 전략을 무력화시켰던 그의 냉혹함,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회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암세포를 도려내는 외과의사의 메스처럼 회사를 살리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는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해 기꺼이 모두의 증오를 받는 악역을 자처했던 것이다. 왜 말을 안 한 거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실을 밝혔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 박상무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횡령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주가는 폭락하고 은행은 자금을 회수하고 투자자들은 빠져나갔을 걸세. 권지혁이 수술을 시작하기도 전에 환자는 이미 과다출혈로 죽었을 거란 말이야. 그는 아무도 믿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방법을 택한 걸세. 지독한 인간이지.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그에게 퍼부었던 저주와 비난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가 느꼈던 배신감, 그녀의 고통, 그녀의 눈물, 그 모든 것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그녀를 기만한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는 그녀를, 그리고 회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국밥집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박상무와 어떻게 헤어졌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어느새 익숙한 빌딩 앞에 서 있었다. 미래주 테크라는 로고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월텍스 이노베이션스라는 차가운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빌딩의 맨 꼭대기층을 바라보았다. 다른 모든 층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오직 그곳, 예전 초회 대표의 사무실이었던. 그리고 지금은 권지혁의 사무실일 그곳만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이 깊은 밤, 그는 여전히 저곳에서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일까?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하나의 선명한 결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나야 했다. 그리고 물어야 했다. 자신의 눈을 보고 직접 그의 입으로 모든 진실을 말해달라고. 그것이 무엇이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마주볼 생각이었다. 다음 날 한서연은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다.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딱 지금의 그녀 자신을 보여주는 것 같은 옷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속에 숨어 지내지 않기로.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직접 마주하기로. 볼텍스 이노베이션스라는 이름이 붙은 빌딩의 로비는 여전히 낯설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다. 안내 데스크에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준비된 방문증을 내밀었다. 권지혁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그녀가 올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맨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차가운 금속 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서연은 담담히 마주보았다. 석 달 전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쳤던 패배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상처는 여전했지만 그 상처를 똑바로 응시할 용기를 얻은 한 인간의 얼굴이었다. 대표이사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작게 심호흡을 한 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권지혁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만큼이나 미니멀하고 차가웠다. 불필요한 장식은 하나도 없었고 오직 거대한 책상과 몇 개의 의자만이 공간의 무게를 잡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하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외로워 보이는 공간이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지난 시간 동안 그들이 나누지 못했던 수만 가지의 말들이 담겨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진실을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비난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왜 그렇게까지 잔인해야만 했죠?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나요, 왜? 아주 조금이라도 나를 믿어줄 수는 없었어요. 그녀의 질문은 더 이상 배신당한 여자의 울부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던지는 고통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었다. 권지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시선을 떨구고 마치 오래된 상처를 들여다보듯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오랜 시간 닫혀있던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믿는다는 것.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희미하게 잠겨 있었다. 나는 그 단어를 내 인생에서 지운 지 오래됐어. 그는 통유리창 쪽으로 다시 몸을 돌렸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그의 얼굴에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대학을 졸업하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첫 회사를 세웠지. 목숨처럼 믿었던 동업자와 함께였어. 그는 내게 친구이자 형제이자 나의 전부였어. 그의 목소리에 아주 옅은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내 뒤통수를 쳤어. 회사의 핵심 기술과 자금을 전부 빼돌려 경쟁사로 도망쳤지. 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 돈도, 기술도, 그리고 사람도. 그것은 서연이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완벽한 남자 권지혁의 상처받은 과거였다. 그날 이후로 난 2번 다시 사람을 믿지 않기로 맹세했어. 내가 믿는 것은 오직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배신하지 않는 시스템뿐이었지. 그렇게 볼텍스를 만들었고 그렇게 살아남았어. 그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고독이 담겨 있었다. 렉스는 내 계산 밖에 있던 유일한 변수였어. 그가 처음으로 렉스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익명의 가면 뒤에서. 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자신에게 방심을 허용했지. 그리고 하연이라는 여자를 만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너진 벽의 틈새로 당신이 들어와 버렸어.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독한 고통이 묻어 있었다. 온라인에서 그녀에게 빠져들수록 현실의 그는 더욱 냉혹해져야만 했다.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과거의 트라우마 사이에서 그는 홀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속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건 당신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믿는 법을 잊어버린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요. 그는 서연의 앞으로 다가왔다. 2 사람의 거리는 불과 한 뼘 차이로 좁혀졌다. 내가 한 일이 회사를 위한 최선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에게 줬던 상처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겠지. 미안하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를 파멸시켰던 냉혹한 기업 사냥꾼은
그곳에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온몸의 가시 돋친 갑옷을 두를 수밖에 없었던 외롭고 서툰 한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가 서류철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서연에게 내밀었다. 이런 부탁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건 알지만 뉴미라지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야 하오. 회사의 잠재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해. 서류철의 표지에는 최고 전략 책임자 CSO 임명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소. 다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오. 렉스와 하연이 아니라 권지혁과 한서연으로 함께 진짜 현실을 만들어 나갈 기회를. 그의 제안은 단순한 스카우트 제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진 신뢰의 폐허 위에서 함께 무언가를 다시 쌓아 올리자는 간절한 고백이었다. 서연은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니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하는 무게감 있는 고요함이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던 컴퓨터의 전원 케이블을 다시 연결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창을 열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이름 크로노스 연대기를 검색했다. 그녀는 게임 다운로드 버튼을 망설임 없이 클릭했다. 설치 프로그램이 그녀의 하드디스크에 다시 한번 가상의 세계를 구축하는 동안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다. 사랑은 완벽한 환상이 아니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 오해하고 부서지기도 하는 지독한 현실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폐허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일지도 모른다. 설치가 완료되었다. 그녀는 게임에 접속했다. 귀에 익은 장엄한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캐릭터 하연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리고 캐릭터의 머리 위로 작은 편지 아이콘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가 게임을 삭제했던 석 달 전부터 그녀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편지였다. 발신인은 렉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편지의 내용은 아주 짧았다. 미안하다. 그 짧은 한마디에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답장 버튼을 눌렀다. 키보드 위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이내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첫 글자를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그녀가 쓰는 답장의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절망의 가장 낮은 음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삶의 첫 번째 악장이 될 터였다.